옛날 어느 고을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모가 일찍 세상을 뜨게 되자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밭농사를 도울 줄 아나 나무를 해올 수가 있나 어찌 저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애까지 맡아서 그 뒷바라지나 하고 있으니 아이고 내 팔자야. 다음날 총각은 무작정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 이런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정처 없이 길을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보게 젊은이, 거긴 청길 낭떠러지야. 그럼 잘 되었네요. 어차피 나의 운명의 길, 그 끝이 여기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하하, 누구나 다 태어난 이유가 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법. 그럼 저는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양이지요. 허허, 나와 함께 내려가세나. 죽어도 그 이유나 알고 죽어야지. 자, 그렇게 총각은 그 노인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자네 전생에 지은 업보가 너무나 크다네. 그리하여 이 생에서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벌을 받는 중이고 이번 생에서 그걸 갚지 못하면 또 다음 생에는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을 걸세. 아, 그럼 어찌하면 그 업보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다 베풀고 가야 하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앞도 못 보는 제가 어찌. 내가 자네를 만난 것도 자네가 내 앞에 나타난 것도 모두 하늘의 뜻일터. 내가 평생을 공부해온 주역 그 사주팔자의 원리를 알려줄 터이니 내일부터 작심하고 그 오묘한 세계로 들어와 보게나. 고맙습니다 어르신. 자, 그리하여 총각은 밥 짓고 마당 쓸고 온갖 집안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며 깨어나서 숨쉬는 모든 시간에는 그 어르신이 알려주는 주역 그 사주팔자의 원리를 수백 번 수천 번 되새기며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꿈속에서까지.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보게나. 아마 할 일들이 많을 걸세. 허허. 이 은혜 평생토록 갚겠습니다. 허허. 나한테 말고 세상에 갚으라니깐. 허허. 자, 그렇게 길을 떠나는 총각. 어느 대골 같은 집 대문 앞에 이르렀는데 날이 저물어 가고 여기 주인 진사 나리께서 떠도는 이들은 받아주지 않아서 미안하게 되었네. 보아하니 앞을 못 보는 이 같은데 재워주도록 하거라. 다음날 날이 밝자 다시 떠날 채비를 하는데 나리께서 허락해 주셔서 편히 쉬었다 갑니다. 그 보답으로 제가 나리의 사주를 좀 봐드려도 되겠습니까? 허허, 자네 그런 재주도 있는가? 생년월일시가 어찌 되옵니까? 자, 그렇게 그 진사의 사주팔자를 봐주는데 이런. 혹여 작년 이맘때에 집안에 새로 들인 물건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오, 작년 이맘때라. 아, 저 마구간에 있는 말 한 피를 차려드렸지. 내가 타고 다니던 말이 노쇠해져서. 그리고 마누라를 떠나보내고 자식까지 없어서 첩을 새로 들였다네. 아, 그 말과 새로 들인 마님 둘 중 하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리께서 죽을 팔자입니다. 뭐라? 그게 언제란 말인가? 오늘이나 내일입니다. 아, 오늘 저 산등성이 너머에 사는 오랜 벗 그 집에 큰 잔치가 열려서 묵고 올 작정이었는데
암튼 잘 알았네. 자네는 오늘 하루 더 머물다 가게나. 반나절이 지나고 진사 양반은 집안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는데, 그렇게 말을 끌고 나와서는 외진 곳으로 갑니다. 이 말 못하는 짐승이 나를 해칠 일은 없고 내가 이 말을 타고 가지 않으면 될 터. 그렇다면 새로 들인 부인이란 말인가. 그렇게 밤이 되길 기다렸다가 몰래 집으로 들어가서는 준비해둔 활과 화살을 챙겨서 첩이 기거하는 별채로 갑니다. 바깥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지만 특별한 그 무엇은 없었고, 사주팔자라는 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이었던가. 순간 열린 창틈 사이로 웬 남정네가 보이고, 저런 저 죽일. 그리고는 화살을 장전해서 그 첩을 향해 쏘는데, 다음날 관아에서 사건을 샅샅이 조사하게 됩니다. 드러난 내막은 새로 맞은 첩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본이 있던 내연남과 모의하여 돈 많은 진사를 죽이고 재산을 모두 갈취하고자 했음이 밝혀지는데,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황천길로 갈 뻔했네 그려. 내 재산의 반을 자네에게 줌세. 돈을 받고자 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니 그 마님이 쓰시던 별채 방 한 칸을 내주시고 머물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십시오. 허허, 당연히 그래야지. 참, 거기에서 자네의 사주팔자 보는 그 신통한 재주를 살려보면 되겠구만. 허허. 자, 그리하여 총각은 그 진산의 집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기가 막히게 사주팔자 본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고, 세상에 돈이란 돈은 다 그 총각에게 모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총각은 평생 억만금을 벌었는데 또 그 돈 전부를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이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합니다. 그러하니 아마 다음 생에서는 번듯하고 멋진 삶을 살았겠지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배품 가득한 착한 총각이 혹시 전생에 그 총각일 수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강릉 김씨의 한 선빈의 집은 너무나 가난하여 끼니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느 날 나이든 어머니가 탄식을 하는 아들에게 말하는데, 우리 집이 조상천대에는 부자로 이름이 나고 덕을 많이 쌓아서 그 노비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 지금은 저 산등성이 넘어 강 건너 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으니 네가 찾아가면 그들에게서 곡물거리라도 받아올 수 있을 것이다. 김선비는 그 즉시 어머니가 내어준 노비 문서들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는데, 과연 강 건너 마을에는 100여 채가 넘는 집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모두 노비 문서에 적힌 이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자손들, 김선비가 가져온 문서를 보고서는 공손히 예를 갖추어 절을 하였고 집집마다 돈을 거두어 김선비에게 바치는데 2,000냥은 좋게 넘을 돈이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김선비, 그 자리에서 노비 문서들을 전부 불태워 없애고 돈을 챙겨서는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강가에 이르렀을 무렵 노인 4외와 젊은 부인 하나가 온몸이 물에 젖은 채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김선비가 애처로운 나머지 그 연유를 묻자 저희 외아들이 관아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몰래 빼돌린 게 발각되어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수차례 돈 갚을 기일을 어겨 만약 내일까지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집안에는 입에 풀칠할 곡식 한 톨 남아있지 않은데 어찌 그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뿐인 아들과 자기 남편의 죽는 꼴을 참아볼 수 없다고 서로 물에 빠져 죽겠다는 걸 겨우 이렇게 건져내고서는 김선비가 그 사정이 안쓰러워 묻습니다. 그 빼돌린 돈이 얼마나 되오? 2천냥은 좋게 되옵니다. 지금 내가 공물로 받아온 돈이 있는데 2천냥은 좋게 넘을 것이요. 이 돈으로 아들부터 구해내시오. 돈이 어찌 사람의 목숨보다 앞서리요. 놀란 노부부와 젊은 아내,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입니까? 저희 집에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시지요. 따뜻한 밥상이라도 대접하는 게 도리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연로한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시는데 여기에서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소이다. 그렇게 김선비는 떠나고 세 사람은 즉시 관하로 달려가 돈을 갚고서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 선비가 사는 곳이나 이름조차 알 수 없으니 어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으리요. 기쁨과 안타까움의 울음소리가 밤하늘 가득 퍼집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김선비,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어머니께 오늘 일들을 소상히 전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참으로 장하구나. 어머니 식사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겨드리는데 그저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 천수를 다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김선빈의 집은 더욱 가난해져서 어머니 장사 지낼 길이 막막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 모실 산지도 구하지 못한 채 지관과 함께 정처 없이 길을 떠도는데 어느 곳에 이르자 지관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이곳은 보기와 복됨이 천하제일 자리입니다. 김선비가 그 산 아래를 둘러보니 대골 같은 집 한 채가 보이고 더 넓고 풍요로운 들판과 촌락이 즐비했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니 여기 대골 같은 집과 뒷산의 주인이 모두 김씨 노인의 것이며 즐비한 촌락들도 모두 그 김노인의 노복들이 사는 집이라 말해줍니다. 이를 듣고 낙담하여 지관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자리를 내가 어찌 얻을 수 있겠소.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하룻밤 묵어나 갑시다. 잘 차려진 저녁상을 물리고 등잔불 앞에 앉은 김선비는 어머니 산지 하나 구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며 긴 한숨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방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인이 들어오는데 김선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서는 그 자리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에 놀란 김노인과 안주인도 달려오고 저희들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옛날 강가에서 죽고자 작심했던 저희들을 기억하시는지요? 그제서야 기억을 떠올린 김선비.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향불을 피워놓고 선비님을 다시 만나 은혜를 갚을 수 있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김노인은 선비의 도움으로 그 아들이 관아에서 풀려난 뒤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으며 농사면 농사, 장사면 장사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고. 이제 남은 유일한 소원이 은혜 입은 선비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것도 다 이루어졌다 울먹입니다. 김선비는 연로한 어머니가 상을 당했고 하지만 집이 공공하여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과 무엇보다 산지 하나도 아직 구하지 못해 여기까지 왔으며 이 집 뒷산에 좋은 자리를 보았으나 쓸 형편이 못 된다는 사정들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이에 김노인이 답하기를 장례 치르는 모든 일들은 저희가 챙길 테니 선비님은 아무 걱정 말고 돌아가셔서 발인해 오도록 하십시오. 다음날 김노인은 수십 명의 노비들과 말을 준비시켜 장례에 쓰일 모든 채비를 해보내는 동시에 가마 여러 대도 준비하여 선비네 식구들을 편안히 이곳으로 모셔오도록 합니다. 최고의 명당 자리에 어머니를 모신 후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김노인은 대궐 같은 집과 모든 전답, 노비 문서를 선비에게 넘겨주고 그 식구들 전부 떠날 채비를 하는 겁니다. 놀란 김선비가 영문을 물으니 뒷마을에 작은 별채가 있어 우리 가족이 살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의 모든 것은 선비님이 베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저희들 것이 아니옵니다. 이곳에서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십시오. 김선비가 국구사양하고 말렸으나 벌써 김노인의 식구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김선비는 자신의 공덕과 최고의 명당 자리 기운이 더해져 자손 대대로 부귀와 영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합니다. 아,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감사합니다. 한양에 사는 큰쇠라는 자는 양반 집안의 종이었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관과 베슬라치의 심부름을 자주 해온 터라 딱히 배운 것은 없어도 글은 그럭저럭 읽을 줄 알았습니다. 주인이 강원도의 어느 고을 원으로 부임하게 되자 그도 따라가 관아에 머물렀는데 하루는 심부름할 일이 생겨 멀리 떨어진 다른 고을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험한 산길을 넘으려는데 날이 금방 저물어 버리고 근처에 주막이 있을 리 없어 어느 민가를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그 집은 초상이 나서 밤새 시끄럽고 요란했는데 큰쇠 잠을 청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봅니다. 그런데 상주로 보이는 주인이 불안한 듯 자꾸 대문 안팎을 들락날락거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동이 트자마자 부친의 장례를 치르려고 윗고을 아무개 생원에게 제주관이 되어달라고 청했지요. 그런데 분명 약속을 해놓고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으니 이런 낭패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하. 참, 손님께서는 한양분이시니 필시 신주에 글을 쓰실 줄 알겠네요. 아, 그럼요. 그거야 뭐. 큰쇠, 제주 쓰는 법을 몰랐지만 얼떨결에 대답을 하게 되고 주인이 크게 기뻐하며 다시 술과 안주를 후하게 차려줍니다. 다음날 동이 더우자 운구가 시작되고 큰쇠도 그 뒤를 따라서 산으로 가는데 주인이 관을 내려놓고는 큰쇠에게 제주를 청하고 큰쇠 어떻게든 신주에 글자를 써보려 했지만 그 쓰는 법을 알 수가 있나? 글자를 제대로 알기나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는 글자라고는 독수공방, 풍전등화, 춘추풍우, 초한건곤 이것밖에 없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씁니다. 나리께서 이렇게나 오래도록 나를 찾지 않으시니 내가 이리 지낸다 전하거라. 독수공방,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이거늘 한가로이 그럴 시간이 없다 전하거라. 그리고 춘추풍우, 초한건곤은 장기판이나 저작거리에서 익히 본 글자들이었고 전부 다 하나같이 혼란하고 불안하고 긴박한 상황들을 묘사한 글이었으니 돌아가신 분께서 조용히 잠들 수나 있을런지. 큰쇠가 글을 다 쓰고 나니 주인이 그걸 교의 위에 모시고 예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한참 뒤 장례를 마무리하고 산을 내려가려는데 그제서야 도포를 차려입으니까 술이 얼큰하게 취한 채로 올라오고 아이고 어제 동네에 잔치가 열려서 밤새도록 마시다가 이제서야 깨닫고 이렇게 급히 왔소이다. 제주는 어떻게... 참나... 대사를 망치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마침 여기 고맙게도 한양에서 오신 분이 계시어 제주를 썼다오. 아, 참으로 다행이요. 어디 그 제주 글 한번 봅시다. 큰쇠 그 말을 듣고서는 안절부절 못하고 내가 쓴 엉터리 글이 다 탄로 나겠구나 이런. 그리고는 측간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서는 도망을 가려 하는데 순간 허허 이것은 진서라 내 업문보다 훨씬 낫소이다. 여기서 진서라 함은 예전만 하더라도 훈민정음 그 한글을 업문이라 낮추어 불렀는데 그래서 진짜 글이라는 뜻으로 한문을 높여 이르던 말이었습니다. 그러하니 결국 그 생원이라는 자도 한문을 전혀 몰랐던 것이지요. 큰쇠 빌어서 마음을 놓고서는 담례로 대접받은 진수성찬을 실컷 먹고 나서야 작별 인사를 하고 늦지막히 떠났다 합니다. 가끔은 뭘 몰라도 이렇게 용감해야 될 때가 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숙종 때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며 평생을 청빈하게 살았던 김우왕. 하지만 그는 젊은 시절에 벼슬길에는 일찍 나가지 못했는데 그러하니 집안 가세는 몰락해갔고 생계를 꾸려가는 것은 거미줄 같았으며 아침 저녁 끼니를 거르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홍기가 다 찬 딸이 5이나 되었는데도 혼수장만이 엄두가 나지 않아 한 명도 시집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선비의 아들과 그의 큰딸 사이에 혼담이 오갔는데 거의 성사될 무렵이 되자 혼수 걱정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문득 무관인 먼 친척 하나가 멀리 함경도 단천의 고을 수령으로 있다는 사실이 떠오르고 학렬이 자기보다 약간 높으니 찾아가서 돈푼깨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기에 이웃 사람들에게 조금의 돈을 빌려 노자로 삼고서는 천리길을 한 데서 먹고 자면서 함경도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단천에 도착한 김우왕은 곧장 관하로 달려가서 사또 뵙기를 청하였지만 어찌된 게 번번이 쫓겨나기만 하는 겁니다. 한 허름한 주막에 기거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갔지만 사또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니 속은 점점 타들어가고 노자로 챙겨온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주막에 낼 돈은 점점 쌓여만 갑니다. 급기야는 타고 온 말까지 저당 잡히는데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따로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주모가 급히 달려와서는 내일 원님께서 여기 주막 앞을 지나간다 들었습니다. 만나 뵙고 사정을 잘 얘기해 보시지요. 아, 그러한가. 고맙네. 다음날이 되자 과연 사또의 행차가 지나가는데 김우왕 말리는 이들을 뿌리치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또 앞으로 다가갑니다. 제가 사또 뵙기를 청하며 여기 묵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니 아랠 말씀이 있으니 저녁 무렵 잠깐의 시간을 내어 주시지요. 먼 친척벌 되는 이라 전해 들었는데 보아하니 무슨 부탁을 하러 온 모양이구먼. 하도 그런 이들이 많아서 내 만나주지 않거늘 사또를 뵈러 천리길을 달려온 몸입니다. 간청 드리옵니다. 일단 알았네. 관하러 가서 기다리고 있게. 자, 그렇게 저녁이 되고 행차를 마친 사또가 돌아와서는 김우왕을 마주하는데 염치 없지만 제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욕이나 하게 밥이나 좀 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사또가 하인들에게 술상을 내어오라고 말하며 그래, 나를 찾아온 연유가 무엇인가? 그제서야 김우왕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깐. 여기가 무슨 구일청이나 된단 말인가. 나 원참. 그때 술상이 차려져 나오고 헌데 주둥이 깨진 작은 술병과 미역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반드시 좋은 술과 살찐 고기가 나올 것이라 그리하여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김우왕. 사또의 태도와 차려져 나온 술상을 보고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술상을 엎어버리고는 벌떡 일어나 사람 대접을 어찌 이리 한단 말입니까? 이놈 봐라. 내가 너보다 높은 학렬이구먼. 어찌 내가 내어준 음식에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 빈털터리 주제. 그리고는 하인들을 불러 즉시 김우왕을 쫓아내고서는 고을에 명을 내려 만일 낯선 이를 재워주는 자가 있으면 엄한 벌을 받을 거라 전하거라. 당장. 김우왕 본을 가득 머금은 채로 주막으로 돌아왔는데 주모는 문을 닫아 걸고 받아주지 않고 하는 수 없이 다른 주막으로 가보아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날은 벌써 저물었고 민가라도 찾아 들어가 하룻밤 묵어 가기를 청하였지만 하나같이 외지 사람인 김우왕을 들이지 않았는데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걸어갔을까? 어느 외딴 산등성이 고갯마루에 다다랐는데 한 흐름한 초가집이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들어가 보는데 나이든 노파가 나와서는 아무 끄리낌 없이 김무왕을 받아줍니다. 다음날 집을 나서려 하자 노파가 말합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지요. 곧 누가 찾아올 터이니. 아마도 갈 곳 없는 양반 한 명이 찾아올 겁니다. 관아의 호령 따위는 염려 마시고 받아주세요. 잠시 후 한 어여쁜 처자가 찾아오고, 아니 누구인데?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이 고을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리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김무왕은 그 처자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이 고을에 술을 관장하는 관아의 기생입니다. 본관의 사또는 언제나 손님들에게 보리술과 미역 조각만을 내어준답니다. 그처럼 인색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또였지만 많은 손님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느라 기꺼이 그걸 받아 먹고 마십니다. 오늘 상공께서는 비록 배가 고프고 목마른 지경이었지만 비굴하게 굴지 않고 그 술상을 걷어차 버렸으니 가히 그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녀가 대인의 그 사연을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어느덧 동이 터오고 아침을 드시고 바로 떠나도록 하십시오. 돈을 구하기는커녕 이곳까지 오느라 빚만 더 늘었는데 이대로 무슨 면목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대인께서는 훗날 반드시 이 나라의 큰 제목이 되실 겁니다. 굴하지 않는 그 기상으로 계속 정진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이 정도면 따님 혼수 준비로는 충분할 겁니다. 제가 관아에서 이 고을에 술을 관장하다 보니 구리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부정한 돈들이 얼마나 쏟아져 들어오든지. 자, 이렇게 한양 집으로 돌아온 김무왕은 딸아이 혼례도 무사히 치르게 되었으며 그의 가을에는 과거에 당당히 장원 급제를 하게 됩니다. 얼마 뒤에는 임금의 명을 받고 암행의사의 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지금 북도에 가뭄과 홍수가 끊이지 않아 흉년이 계속되고 있도다. 먼 지방이라 조정의 명이 행해지지 않고 수령들도 탐욕스러워 백성들의 살을 벗기고 뼈를 부수고 있는 지경이다. 내가 짐의 명을 받아서 그 잘잘못을 가리도록 하거라. 그리하여 김무왕은 누더기 옷을 걸친 채 미행으로 북관으로 들어가 총가에서 걸식하며 백성들의 삶을 살피게 되는데 그야말로 참담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의사출두를 하여 많은 탄간오리들을 봉고파직시키고 관아의 재물들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어느 날엔 한경도 단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단천의 관아기생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 없었기에 곧바로 그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남노하기 이를 데 없는 행색으로 그 기생을 마주하는데, 아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아, 예전 자네가 만들어준 그 돈을 가지고 돌아가다가 그만 산적들을 만나서는 모두 약탈당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염없이 산천을 떠돌고 있다네. 허허, 어찌 제 눈을 속이려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시지요. 허허, 자네 역시나 대단하구먼. 그래, 맞네. 명을 바꿔서 암행의사로 이곳까지 왔다네. 그럼요. 대인의 기상이라면 그 정도는 되셔야지요. 그나저나 이 고을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하던데. 예, 그러하옵니다. 부정과 비리, 약탈로 관아의 고가는 넘쳐나는데 고을 수령이라는 작자는 백성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니 자네가 누구보다도 그 실상을 잘 파악하고 있을 터이니 그 죄목들을 샅샅이 적어주게나.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옛날 사떡에서 베풀어준 은혜를 갚고자 수천금을 들고 왔다 전하거라. 뭐라? 수천금? 내가 무슨 은혜를 베풀었다고? 허허? 니놈은 예전 내가 내려준 그 술상을 걷어찬 빈털터리가 아니더냐?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친척 어르신. 이놈 봐라, 네가 죽을 자리를 제대로 찾아왔구나. 하하, 누가 죽을지는 두고 봐야지요. 오늘에서는 의사 김우왕으로 이 자리에 왔소이다. 자, 여기 그대가 저지른 죄상들이요. 부정과 약탈로 일군 모든 재산을 몰수함은 물론 당장 봉고 파직에 처하고 유배령을 내리라 조정에 장계를 보내고자 했으나 그래도 친척되는 연으로 기회를 주고자 하오. 단천 수령은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그 직을 내려놓았으며 부정과 약탈로 일군 자신의 전 재산을 백성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고서는 조용한 암자를 찾아 스스로를 가두고 산다. 이리 장계를 올리고자 하니 그대로 실행하시겠소? 아, 예, 그리하겠습니다. 내 꼭 자네를 데려갈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게. 훗날 조정으로 돌아온 김우왕이 임금에게 그간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하게 되는데 특히 단천의 그 관아기생 도움이 없었다면 예전 자신에게 닥쳤던 궁핍하고 힘든 시기를 넘기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고을 수령의 부정과 비리를 찾아내지 못했을 거라 아뢰옵니다. 그 일을 기생의 신분으로 놔둘 수는 없는 법. 그리고서는 한경도 관찰사에게 단천에서 술을 관장하는 기생 아무개를 즉시 면천토록 하게 했으며 돈과 비단을 후하게 내려주고 한양 김우왕의 집으로 올려보내도록 명합니다. 그 후로 양인이 된 기생은 김우왕과 그 부인을 친아버지 어머니처럼 모셨으며 하인들도 하나같이 은혜와 믿음으로 부렸다 합니다. 또한 재물도 잘 다스려 부족함이 없게 넘쳐남도 없게 잘 관리했고요. 우리 모두도 이처럼 좋은 인연이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못된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보침 장수인 남편이 멀리 물건을 팔러 돌아다니다 보니 집안에는 늘 나이 든 시아버지와 어린 아들 그렇게 셋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반찬이 뭐가 어때서요? 이렇게 하루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걸 감시덕지 하셔야지요. 요즘 거의 버는 것도 신통치 않은데. 그리고 이렇게 하루 종일 방에만 있지 마시고 장작이나 좀 패주시든지 밭일이나 틈틈이 도와주시든지. 내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맨날 누워만 계시니 그렇지요. 제가 나무하랴 밭일하랴 손이 10개라도 모자라네요. 빨래할 시간도 없으니 새 옷은 절대 꺼내 입지 마시고요. 많이 먹자꾸나. 한참 자랄 너나 고생 바가지로 하는 내가 잘 챙겨 먹어야지. 어느 날엔 윗동네에 큰 잔치가 열려서 가려 하는데 옷이 너무 지저분한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장롱 속에 숨겨져 있던 새 옷을 꺼내 입고 대문을 막 나서려던 순간 마침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며느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아니, 아버님, 그렇게 새 옷은 꺼내 입지 마시라고 신신당부 했건만 빨래할 시간이 없다니깐요.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입으시던 옷 챙겨올 테니 그걸로 갈아입고 가세요. 그리고는 불이 나게 방으로 달려가서는 헌옷을 챙겨 나오는데 하지만 벌써 시아버지는 한참이나 멀어져 가고 있고
헌옷을 흔들어 제끼며 소리치며 달려가는 며느리. 그 순간 함께 잔치집에 가기로 약속한 일행들을 만나게 되는 시아버지. 며느리는 분한 마음을 억누르고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니, 조금 전에 저 멀리서 옷을 흔들며 소리치고 달려오던 이는 누군가? 아, 내 며느리일세. 아니 글쎄, 잔치집에 가는데 이 옷 말고 더 좋은 옷을 입고 가라, 저리 성화라네. 참, 자네는 복도 타고났구먼. 어디 그뿐인가? 힘든 집안 살림에도 밥상에 고기 반찬 그러는 날이 없으니, 아, 요즘도 저런 며느리가 있단 말인가? 안 되겠네. 이방 자네가 관찰사가 있는 가명에다가 잘 보고해서 효부상을 내려달라 힘을 써보게. 이번에는 우리 고을에서 꼭 효부상을 받아야 하는데. 알았네. 그날 저녁, 아니 아버님, 그 새 옷에다가 음식 국물을 다 흘리시고 누구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어찌 새 옷을 입고 가신 거예요? 미안하다 아가야. 이제 더 이상 아버님 옷 빨래할 시간이 없으니 앞으로 아버님 옷은 아버님이 알아서 삶든지 지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알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그 며느리의 집으로 사또 일행의 행차가 도착하는데 효부상이 내려집니다. 우리 고을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내려진 효부상이라네. 이런 영광이 어디 있단 말인가? 다 자네 덕분일세. 아이고, 그동안 어르신이 밖에서 얼마나 자네 자랑만 하든지 이런 좋은 날도 오는구만. 아, 예. 며느리 효부상을 받은 그날부터는 동네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푸짐한 선물도 한가득 받아서 진짜로 착한 효부가 되어 지극정성으로 시아버지를 모셨다 합니다. 그러고 보면 효부 만들기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몫인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한양에 인자하기로 소문난 한 재상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작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며칠은 굶은 듯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몸도 성하지 않는 그를 모두들 업신여기며 발길질을 해대었는데 재상은 그를 불쌍히 여겨 자기 집으로 데려가 머물게 합니다. 저는 김생이라 하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김생이라는 자는 재상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정성을 다해 그 수발을 들었는데, 하지만 집안 사람들 모두는 그가 궁박한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서 저런 일을 데리고 오셨습니까? 저희한테는 오래지 않아 닥쳐올 불길한 조짐으로 가득하다네. 아마도 그 화가 자네에게까지 미칠 터인데 지금 당장 내치는 게 좋을 듯하이. 하지만 재상은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위해 일하는 김생이라는 자를 내보내지 않고 살뜰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느 날엔 재상이 사신이 되어 명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바닷길에도 김생이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행이 넓은 바다에 다다랐을 무렵 돌연 천둥 번개와 풍랑이 몰아치더니 배가 곧 뒤집혀질 긴박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우두머리 사공이 급히 재상에게 아뢰는데 행차 중에 빛이 이롭지 못한 이가 있어 이런 큰 애군이 닥친 겁니다. 상하를 막론하고 가져온 옷가지를 하나씩 내어주십시오. 모두들 사색이 되어 옷가지를 내어주자 사공이 그 옷들을 받아서는 바다 위로 던져 넣습니다. 순간 그 옷들 중에 김생의 옷만 가라앉으니 이 사람에게 애군이 끼어 있어
잡아다가 얼른 물속으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모두가 죽음을 면치 못하옵니다. 어찌 우리가 살려고 생사람을 잡을 수 있단 말인가?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시면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요. 한참을 망설이던 재상, 근처에 어디 섬이라도 없는가?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섬 하나가 있기는 한데, 그럼 얼른 배를 돌려 그곳으로 가세나. 우여곡절 끝에 섬에 도착해서는 조금의 식량과 함께 김생을 그곳에 내려줍니다. 내 돌아가는 길에 꼭 자네를 다시 데려갈 터이니 그리 알고 이곳에서 잘 버티고 있게나. 고맙습니다, 나리. 그렇게 김생을 내려주고 배가 다시 떠나려 하자 진짜 거짓말처럼 그 사납게 일렁이던 풍랑도 잠잠해지고, 몇 달이 지나 사신 일행이 돌아가던 길에 다시 그 섬을 찾았는데, 하지만 김생이라는 자는 보이지가 않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서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재상은 권력자에게 배척되어 유배를 떠나게 되고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훗날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고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를 겨우 빌려 쓸쓸히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재상을 찾아오는데 바로 김생이었습니다. 자네 살아있었는가? 예, 나리.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알릴 터이니 우선 저희 집으로 함께 가시지요. 자, 그리하여 두 사람은 어느 대궐 같은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곳이 정녕 자네 집이란 말인가? 예, 나리.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허허. 나리께서 저를 그 섬에 살려주신 덕분입니다요. 그 섬에 내려서 어느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지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가져간 식량도 다 떨어지고 섬에서 자라던 나무 열매와 풀뿌리로 겨우 연명해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머물던 동굴의 반대편 쪽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두렵기도 하고 해서 차마 그쪽으로 가보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용기를 내어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그 동굴의 반대편은 바다 쪽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숨어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글쎄 집채만한 이무기 한 마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바다로 들락날락거리는 겁니다. 그때마다 무언가를 물고 나와서는 동굴 안에다 내려놓았는데 자세히 보니 진주알맹이였습니다. 뭐라. 하지만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 터라 그 보석 덩어리인들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그날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하염없이 바다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섬 근처로 커다란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명나라를 다녀오던 상단의 배였는데 이쪽으로 길을 잘못 들어서 혹시 몰라 만들어 놓았던 커다란 나팔 모양의 울림통으로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더니 섬에 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배에 올라타기 전에 문득 그 동굴 속 진주들이 떠올라 불이 나게 달려가서는 전부 챙겨왔는데 또 마침 그 배에 장사치들이 잔뜩 타고 있었던 터라 그 자리에서 바로 수천금을 받고 팔 수가 있었답니다. 허허. 그리고 언젠가 나리께 힘든 역경이 닥치면 조금의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집과 식량들을 준비해 놓았고요. 자네. 자, 그리하여 재상은 그날부터 그 김생의 집에 머물면서 호의호식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죽을 때까지 잘 살았다 합니다. 서로 의롭게 살아가다 보면 모두에게 좋은 날이 찾아오는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나이 지긋한 한 영감과 할멈이 살고 있었습니다. 긴긴 밤 잠은 안 오고 할멈이 영감한테 재촉하는데, 영감, 그러지 말고 이야기나 하나 더 해주구려. 에구, 뭔 얘기를 또 하나? 도깨비가 복수한 얘기? 그건 어제 했잖소. 그럼 죽을 고비 3번 넘기는 거, 그것도 해주셨구만. 그럼 산삼도둑 얘기, 아이고, 그 얘기도 며칠 전에 하셨잖소. 그럼 진짜 할 얘기가 없는데 내 이야기 보따리가 다 떨어졌구먼. 이를 어찌한다. 할멈이 아무리 채근대도 도무지 해줄 이야기가 없는 영감. 다음날 할멈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만나는 인절미 떡을 만들어 영감한테 챙겨줍니다. 영감, 이 떡을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 좀 사오구려. 이야기를 어디서? 영감은 마지못해 터덜터덜 집을 나서는데,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 그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아도 재미난 이야기 아는 이가 없었고 낙담한 채로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농사꾼이 지나가다가, 아니 어르신, 무슨 일이라도. 아니 글쎄, 이렇게 만나는 인절미를 내준다 해도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주는 이가 없구려. 해질녘이 다 되어가는데 이를 어찌한다. 순간 농사꾼 배가 어찌나 고팠던지, 그럼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지요. 그러면서 냅다 인절미 떡을 받아 먹습니다. 그렇게 그 떡을 다 먹긴 하였는데 도무지 해줄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마침 황새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살금살금 기어오는 것이 보이고,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요. 웬 놈이 글쎄 살금살금 기어온다. 옳거니 살금살금 기어온다. 순간 황새가 둘레둘레 주변을 살피니 저놈이 뭐 먹을 게 없나 주변을 둘레둘레 살핀다. 둘레둘레 살핀다. 황새가 우렁이를 발견해서 딱지를 뚝 떼니 갑자기 소뚜껑만한 딱지를 뚝 뗀다. 소뚜껑 딱지를 뚝 뗀다. 황새가 실룩하고 우렁이 속을 삼키니까 저놈이 실룩대며 꿀꺽 삼키는구나. 실룩대며 꿀꺽 삼키는구나. 순간 황새가 인기척에 놀라 달아나는 걸 보고서는 이제 놀라 달아나는구나. 놀라 달아나는구나. 자,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요. 그날 밤이 되자 할멈이 영감에게 그 사온 이야기 들려달라 재촉하는데, 영감 마지못해 낮에 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그럼 시작하오. 그때 마침 그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웬 놈이 살금살금 기어온다. 아이고 재미있겠구먼. 그래, 살금살금 기어와서는요, 도둑 부엌으로 살금살금 기어가다가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기겁을 합니다. 놀라서 둘레둘레 주변을 살피는 순간 저놈이 뭐 먹을 게 없나 둘레둘레 살핀다. 뭐야 이거, 날 지켜보는 건가? 깜짝 놀랐지만 설마. 그리고는 조심조심 소뚜껑을 열어보는데 소뚜껑 딱지를 뚝 떼는구먼. 도둑이 놀라 자빠지며 침을 꿀꺽 삼키니 저놈이 실룩대며 꿀꺽 삼키는구나. 도둑 그제서야 도둑질이고 뭐고 깜짝 놀라 문 밖으로 달아나려는데 이제 놀라 달아나는구나. 도둑은 진짜 사색이 되어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칩니다. 끝났소. 뭐요? 뭔 얘기가 그렇대요? 다음날 도둑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찬 일이라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려 배를 팔러 온 것처럼 하고서는 그 집을 다시 찾는데 할멈이 그 광주리에 담긴
작은 배 2개가 어찌 붙어있던 못난 것을 보고는 아이고 영감 이리 와보쇼. 아 글쎄 이놈이 꼭 어젯밤 그놈 같소. 그렇게 소리를 치니 도둑 그야말로 자지러지게 놀라고 광줄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그대로 달아나 버리는데 아니 저희가 왜 저러는 거요? 그러게요. 그나저나 이 배 좀 보쇼. 이놈이 어젯밤 꼭 영감의 그놈 그 거시기와 똑 닮았지 않소? 호호 그러네. 고참 만나겠구만.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였나요? 감사합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가네. 그 할매 뭐지? 태조대왕이 경기도의 한 행궁에 거동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행차했으니 그야말로 난리법석 떠들썩했는데 행궁의 이곳저곳을 시찰하던 중 한 외진 구석에서 무관으로 보이는 이들이 한창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 글쎄 우리들의 부귀영화는 다 상감마마 손에 달려있대도 허허 이 사람 모르는 소리 다 하늘에 달려있다네. 나 온참 주상전하의 말 한마디면 우리 운명이 바뀌는데 그렇게도 모르겠나. 두 사람 한참을 다투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먼 발치에서 이를 지켜보던 임금 허허 그럼 다 내 손에 달려있지. 어디 한번 보여줘야겠구만. 그리고는 그 임금에게 운명이 달려있다 했던 이를 불러서는 서신 하나를 전해줍니다. 이를 가지고 즉시 한양으로 달려가 병판에게 전하도록 하거라.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하는 무관. 병판이 그 서신을 열어보는데 이 자를 즉시 풍양 행궁을 지키는 총책임자로 임명하시오. 자 그렇게 그 새로이 행궁의 수장이 된 이의 문안 인사를 받게 되는 임금. 아니 그 서신을 가져간 이는 어디에? 그 자는 집안에 급한 일이 있다 하여 제가 대신 전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자네가 좀 다녀와야겠네. 급한 정갈인 것 같은데 난 집안 여식 혼사 준비로 정신없이 바빠서. 무슨 전할 말씀이라도 있으신지요? 아니다. 진정 사람의 영복이라는 게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 맞구나. 물론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하늘의 좋은 기운도 조금은 필요하겠지요. 우리 모두에게 그 천운이 가득하기를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허허 그러게. 아무래도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주상전하 덕분으로 이런 영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천운인가? 옛날에 석산이라는 신분이 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 빈털터리 신세였는데 어느 날엔 명나라로 가는 사신일행 그 진군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요동 땅에 이르렀을 무렵 날이 저물어 어느 전막에서 쉬게 되었는데 늦은 밤 소변을 보러 밖으로 나가게 되는 석산. 담벼락 밖 풀숲에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풀숲 속 흙이 씻겨지면서 번쩍번쩍 푸른빛이 나는 뾰족한 물건이 드러나고 신기한 마음에 땅을 파보니 길이가 2의자 정도나 되는 뿔같이 생긴 물건 하나가 나오고 그 빛이 나는 모습이 아무래도 범상치 않아서 가만히 품에 넣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길을 따라 옥하의 한 전막에 드는데 석산 허리춤에서 그 뿔같이 생긴 이상한 물건을 꺼내어서는 들보 위에 걸어둡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던 여인이 그 물건을 뚫어지게 살펴보더니
어느 틈에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때부터 장사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다들 이속을 차리려는 듯 눈치만 보다가 높은 관리로 보이는 우두머리 장사꾼이 나서서는 이 물건 내게 10만 금에 파시오. 예? 석산 놀라 자빠지고 이게 웬 횡재냐 싶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팔아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물건인지 물어보아도 다들 모른 척하고, 하지만 석산 졸지에 벼락부자가 된 마당에 그저 하늘을 둥둥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그 전막에 조선에서 온 상단이 묻게 되는데 석산 이때다 싶어 우두머리로 보이는 이를 찾아가 어제 일들을 설명하고 도대체 그 물건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어? 아니 그래, 그 물건을 고작 10만 금에 팔았단 말인가? 예? 그놈들 아주 작당을 했구먼. 그게 무언가 하니 용의 뿔, 뱀의 뿔이라 불리우는 아주 신성한 물건인데 여기 황후가 아들이 없어서 용한 의원에게 물어보았더니 용의 뿔 한 상을 얻어서 몸에 지니면 아들을 얻는다 하였다네. 그날부터 온 나라 안팎을 다 뒤져 하나는 구했지만 그 나머지 한 짝은 구하지 못했고 급기야는 100만 금을 걸고 그걸 찾고 있다 들었소. 그리한데 그걸 10만 금에 선뜻 내어주었으니 아휴. 예? 100만 금? 석산 그날부터 잠도 못 이루고 급기야는 식음도 전폐하게 됩니다. 실성한 듯 100만 금, 100만 금, 100만 금만 중얼거리게 되고 자네 이러다가는 고향 땅 밟기 전에 저승행차부터 하겠구먼. 못난 사람 같으니라고. 10만 금도 보통 이들은 꿈도 못 꿀 큰돈이구먼. 석산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 10만 금도 어디냐. 평생 꿈도 못 꿀 돈이거늘. 고맙습니다. 못난 이놈을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허허. 그나저나 우리 상단이 주로 비단 장사를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해보겠나? 10만 금으로 100만 금 만들어야지. 아, 그리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지요. 자, 그렇게 중국에서 비단을 들여와 장사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니 그야말로 100만 금을 가진 한양 제1의 갑부가 되었다 합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온 작든 크든 복덩이가 있다면 거기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시다. 그러면 아마도 또다시 더 큰 복이 찾아올 테니까요. 감사합니다.